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버닝썬 사태,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로 번졌습니다. 한편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불똥은 한국당으로 옮겨 붙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버닝썬 이야기하기 전에요. 지금 최선희 부상의 발언이 나와서 저희가 그 이야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지 곧 결정하겠다. 워딩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선희 부상의 역할이 이제 북한 당국자에서 이제 지금 뭐 미국과의 삿바 싸움 중이라고 본다면요. 예. 이제 외무부 북한의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의 이제 실무회담 재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다음 3차 회담에서의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 삿바 싸움 중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최선희 부상의 역할이 원래 과거에도 대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좀 강한 발언으로 삿바를 꽉 쥐고 있는 모양새의 그 외교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네. 최선희 부상도 오늘 다행히 이제 언급을 했지만 두 정상 간의 의지 또 관계는 여전히 좋고 예.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추가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실제로 북한이 지금 남북 문제와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핵실험 중단, 미사일 발사 중단을 재개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의 냉각기 과정 속에서 최선희 부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강경 발언을 통해서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전술적 발언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크게 저희가 뭐 염려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매우 걱정해야죠. 예. 북한이 지금 양보할 생각이 없다.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이 뭐 지금 우리 공관장 말씀하신 대로 뭐 나름대로 전략 전술 차원에서 이야기한다고 보지만 지금 이 문제를 북한이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하노이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했는데 왜 제재를 완화를 안 해주냐. 근데 북한이 그걸 실험을 하고 발사를 했기 때문에 제재가 생긴 겁니다. 더 강해졌죠, 제재가. 예. 근데 뭐 한 1년 안 했다고 그 제재를 없던 거로 해달라? 이미 도발은 해놨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동안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 사실은 국제사회를 속여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노이에서 우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기껏해야 내놓는 게 영변이에요, 영변. 그럼 북한의 핵 능력의 최대치로 봐도 영변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정도 없애는 거 대가로 사실상 99%에 해당하는 대북 전면 제재 완화, 사실상 전면 완화죠. 이걸 얻어내겠다는 거, 그 사실은 미국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북한이 핵활동 중단했다고 해서 그동안 안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서 협상하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나왔잖아요. 그동안에도 북한은 심지어 영변의 핵시설도 가동을 했고 핵물질을 다 추출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불법 무기 수출했죠. 공해상에서 불법 정제유 환적도 했죠. 심지어 북한의 남포항에도 소위 말해서 호스를 달아가지고 정제유 그 소위 밀반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제재를 계속 위반해왔던 북한이 제재를 안 해달라. 그러면 북한의 핵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선희 부상이 저렇게 공갈을 천다 하는데 아마 미국 태도 더 강경해질 수 있고요. 협상이 깨진다면 북한이야말로 황금의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뭐 그런 우려 속에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다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당연한 사명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제 비핵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오늘
그 북미 간의 냉각기 속에 담비 같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네. 한미 워킹그룹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이제 제재 완화 조치를 한미 간에 이제 합의를 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북미 간의 실무 라인 또는 뭐 고위급 관료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을 놓고 으르렁거리는 삿바 싸움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사업 같은 경우는 전폭적인 제재 완화를 통한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계속해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그런 양면 전술을 한미가 쓰는 것도 지금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보도를 접하고 걱정이 됐던 부분은 그 후에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뭐 최성희 부상의 발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전해들은 건 없고 기사를 통해 우리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남북 관계가 중요할 때 혹시 뭔가 공조가 제대로 안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뭐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예. 최성희 부상 우리로 하면 이제 차관급 인사거든요. 예. 언론도 해석이 이 부상이 나서고 이영호 외무장관이 중대 발표면 사실 외상 정도가 직접 나서야 할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의 냉각기를 가질 때 어떤 좀 공격수의 역할을 했던 게 최선희 부상이기 때문에 차관 정도의 그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북한 당국의 전체 입장으로 놓고 해석하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기 예. 때문에 그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달리 보는 것이 네. 북한 체제의 속성상 최선희가 외신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보할 생각 없다. 협상 중단을 고려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곧 낼 거다. 이거는 김정은의 다 본인의 지시를 받고 메시지라고 하는 보면 거죠.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계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김정은이 무슨 이야기를 내놓을 건가? 추측건데 하노이에서 이야기했던 북한의 조건을 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사실상 대북 제재 전면 완화해 달라. 예. 미국이 받아들이기엔 이게 사실상 전면 제재 완화거든요. 북한은 이게 민간에 필요한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지만 그게 예. 거의 90%에서 99%예요. 그거 해달라. 그거 안 해주면 우리는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하겠다. 핵활동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는 이미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영변 외의 모든 핵시설과 핵능력을 다 없애는 거 플러스 생화학 무기까지 없애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북한이 그런 조건을 내건다면 트럼프가 받아주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입지도 훨씬 좁아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님 예상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이 요즘 가장 떠들썩한 이슈입니다. 버닝썬에서 지금 시작이 돼서 경찰총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한 거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들 준거 많았다라고 하고 자, 누가 누구를 비난하나 검찰과 경찰. 자, 먼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일단은 너무 많은 이슈들이 지금 한꺼번에 몰려서 터졌습니다. 네. 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에 가장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의 이런 불법 행위는 당연히 엄벌해야 되지만 예. 그거보다 더 죄질이 안 좋은 것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뭐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봐야겠지만 고위 경찰관 등이 비호했다는 그것이 훨씬 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예. 경찰을 비롯한 이 공권력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본색원에서 엄벌이 처음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SNS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됐던 경찰총장이 네. 누구냐 이게 궁금했는데 총경급 인사다. 네. 실제로는 없는 직책이죠. 그렇게 네. 밝혀지고 지금 현직 총경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네.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게 좀 제대로 될까? 이 부분 많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제대로 조사하겠느냐, 네.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런 거를 우리 국민으로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께서는 정말 매우 충격이죠. 아,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타락을 할까. 정말 보니까 저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 아, 악의 소굴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요. 게다가 경찰, 또 국세청, 뭐 이런 유착 의혹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경급 인사면 사실은 경찰의 간부인데 그 사람 지금 조사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2015년에 강남서에서 근무를 했대요. 강남경찰서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버닝썬이 있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아마 유착관계가 꽤 오래전에 맺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국민들이 의심하시는 그런 소위 뒤를 봐주는 거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일단은 1차적으로 조사하겠지만 정말 경찰은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경찰에 대해서 너무나 더 그동안 불신도 많이 갖고 있는데 더 심해질 거고 예. 경찰이 원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경찰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요. 아마 그 사실관계 철저히 확인해서 뭐 사법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되겠고 그래도 경찰이 수사를 해도 국민은 아직은 불신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이 다시 한번 또 이 걸르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검찰의 수사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신뢰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인데 네네. 경찰총장이라는 직급이 어느 순간 익숙해졌습니다. 하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근데 네. 광수대에서 지금 총경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네. 소환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총경급 그러니까 서장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어느 정도까지 일단은 뭐 해당 피의자가 총경급이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것은 이제 예. 실체가 있다라는 반증으로 봐야겠죠. 네. 총경이면 보통 이제 일선 서장을 저희들이 이제 총경 진급이라고 보는데 예. 뭐 특정서의 서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경이나 본청의 총경급 간부일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경찰청의 고위직 간부인 건 맞습니다. 저는 경찰이 두 가지 입장에서 이번에 크게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4년 전에 전준영 씨가 몰카 관련된 수사를 받았을 때 그때 철저하게 수사했었어도 4년 동안 또 다른 여성 피해자들이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경찰이 이 몰카 범죄를 대하는 태도가 말은 엄단인데 여전히 개인 간의 문제로 좀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피해자 여성이 소를 취하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몰카 수사를 끝까지 파헤치지 않고 중간에 유야무야 되는. 중단하는 예. 그런 습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수사를 임하는 경찰의 자세가 행여라도 수사권 조정 등의 유불리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은 수사권 조정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국민들로부터 경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경찰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처하는 아주 단호한 수사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서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건 좀 별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이 그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예. 권력기관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권력 기관에 부정부패가 있을 때 그 수사는 검찰 아니면 경찰밖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치부를 수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를 도입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를 철저하게 감시하자 이런 것이 일단 요체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경찰권도 치안 담당과 특수수사 분야를 분리해서 경찰권한 자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맞추어지게끔 가자는 것이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뭐 호랑이에게 뭘 맡기는 식 아니냐 이런 식의 야당 주장은 조금 제도 개선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족한 주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만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 연예인들의 불법이 문제가 아니고 권력기관이 그 뒤를 봐주는 이 공권력의 부패가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권력에 대한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권력기관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자막이 나간 것 중에요. 권익위에서는 경찰을 못 믿어서 검찰에 자료를 넘긴다고 했는데 이 사건 보면 과연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이게 6년 전인데 그래서 이걸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13년 3월이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 2월 25일 날 있었고 장관급 인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소위 법무부 차관 그 문제된 그분의 별장에서의 참 뭐 입에 담기도 좀 그런 건설업자에게부터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추태 뭐 이런 것들이 생생히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 처음에 나온 영상은 좀 흐릿해 보여서 정말 그 사람이 맞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일단은 그 영상은 포렌식 저기 올렸죠.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죠. 그 다음에 추가로 5월에 영상을 입수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분명히 누군지 알 수 있는 김학의 영상이라는 거 맞다.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검찰에 결국은 이관을 해서 소위 이 사람은 사법 절차를 밟아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기소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경찰 의견이 올라갔는데 검찰은 결국은 무혐의로 처리를 한 거죠. 이제 그것을 다시 지금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제 끄집어내서 이걸 다시 이제 문제를 확인하고 사법 절차를 밟자라는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거죠. 네. 당사자는 오늘 대검의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두하라는 그 요청을 받고도 지금 이제 나오지 출두를 않았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예. 이건 사실은 검찰이 또 자기 사람 봐준 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꼭 확인이 돼야 되고요. 우리 검찰과 경찰 공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 경찰이 제대로 그동안 대처를 못 해왔던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예.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 갖게 되거든요. 검찰은 이제 수사 지휘권을 못 갖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이제 자치경찰제까지 시행이 될 경우에 자치경찰이 지방의 토호 세력 또 뭐 이미 유흥업소들의 여러 많이 유흥업소는 사실은 뭐 폭력배들도 관여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또 유착 가능성은 국민 입장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좀 더 제대로 그게 가동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검찰이 그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의견만 낼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검찰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걸고 재수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본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야당의 목소리도 제가 보기엔 좀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김학의 전 차관 얘기로 다시 좀 돌아와서 말씀해주신 네. 내용 중에 영상이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민감룡 경찰청장이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의 맞습니다. 장이. 이 예. 부분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 당시 영상이 유출이 돼서 뭐 일반인들도 이제 온라인 통해서 이제 보셨던 분들도 네. 계실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 정부에서 이 사건이 이제 유야무야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고 오늘 그 피해 여성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이제 뭐 살고 싶다. 그리고 검찰에서 다 진술을 했는데 내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의 주장을 다 했는데 검찰에서 자신의 진술은 귀담아 듣지 않고 무혐의로 처분이 됐다. 이런 이제 절규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버닝썬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검찰의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단순한 성접대 사건이 아니고 피해 여성 진술에 따르면 이것은 이제 성폭행 사건이거든요. 강압에 의한.
그래서 연예인들의 불법 행위보다도 훨씬 더 재질이 무거운 예.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찰 못지않게 검찰의 신뢰가 또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검찰의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발본색원 차원에서의 재수사가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유관으로 식별할 만큼 또렷하게 김학의 전 차관이었기 때문에 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라고 네. 증언을 했고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 당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의 이러한 새로운 진술이 또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그 당시의 수사 사항을 다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한 점의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재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검찰이 그 동영상 속의 얼굴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무혐의가 내려졌는데요. 또 하나 지금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민정수석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현 의원입니다. 자, 이를 두고 이야기가 많은데 홍익표 의원이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차관이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경찰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수사해야 되는데 이게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으면 그것도 더 이상한 거고 보고 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사실은 이게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홍 의원의 저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당 의원 입장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 예. 또 곽상도 의원 다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랑 다 검찰 출신이니까 예. 뭐 저런 문제 제기는 뭐 궁금증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된 게 없지만 그렇죠. 지금 당사자들 황교안 대표 측이나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예. 황교안 대표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이제 측근으로 언론 보도된 거에 따르면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는 네. 거고 곽상도 의원은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구였느냐 최동욱 검찰총장 아니었느냐 그분은 청와대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그런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청와대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일리 있는 그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김학의 차관은 6일 만에 그만둡니다. 예. 그만두죠. 그다음에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건 시차를 두고 이제 몇 개월 뒤에 무혐의 처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을 이미 김학의라는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아니에요. 이제 민간인이 된 상황에서 그거를 뭐 법무장관이 관여를 하고 청와대가 관여를 해서 뭐 사실상 검찰의 수사 지휘를 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은 가져봅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그때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꽤 큰 이슈였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제 이런 대형 사건일 경우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법무부와 청와대에 보고가 되는 근데 관행이 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련 사건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되고 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고를 받거나 상황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셔야 될 텐데, 근데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뭐 관여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일축만 하시는데 이제 그러나 당시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국민들이 그 당시의 사건이 검찰이 제19 감싸기 차원에서 유야무야시켰다. 예. 불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했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비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피해 여성이 저렇게 절절하게 당시 상황을 절규하며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당시의 책임 장관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또 공당의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관여를 했냐 안 했냐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시 책임 장관으로서 당시에 검찰의 수사 부분이 미진했다라는 국민적 질타에 대한 입장은 내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뭐 계속해서 연일 여야가 아주 강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이 내용 짚어봐야 됩니다. 반민특위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 자, 일단 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자, 저 얘기가 논란이 되고 나서 오늘 또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약간은 뉘앙스가 달라졌거든요. 그 얘기도 듣고 오시죠. 한마디로 그 반민특위 활동이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해방 후에 이런 부분이 잘 됐어야 되죠. 그 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활동이 제대로 됐어야 되죠. 근데 그것처럼 그 이후에 큰 국론 분열이 온 것처럼 지금 다시 과거를 헤집으면서 좌익 활동을 한 분 중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반대했던 분들까지 대거 포함시켜서 또다시 이 과거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자,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 나경원 대표의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 한 줄은 문제가 되는 한 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저거를 제대로 설명을 않고 한 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이제 국가보훈처가 문재인 대통령께 13일 날 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이미 기준이 좀 완화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독립유공자도 사회주의 활동한 사람도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 다만 북한 정권에 기여한 사람 빼고요. 이제 그러면서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 한 300여 명 돼요. 298명. 그동안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보류했던 사람. 다른 분들도 있죠. 뭐 2만 몇 명에 대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해서 독립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낸 거죠. 그 가운데 사회주의 활동한 사람 298명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로 된다. 뭐 손혜원 의원 아버지처럼 이럴 때 우리 사회에 이게 정치적인 논쟁이 생기고 국론 분열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민특위로 인해 국론 분열이 있었던 것처럼 하니까 사실은 반민특위 활동은 나경원 의원은 오늘은 비교적 제대로 설명한 겁니다. 제대로 됐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시절에 반민특위 활동이 제대로 돼서 우리 민족정기나 민족정신 제대로 바로 잡고 친일파다 청산하고 그렇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정권이 또 그거를 막았고 또 뭐 친일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그 활동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한 줄을 설명 없이 이야기한 바람에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된 셈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은 뭐 비교적 그래도 그게 제대로 됐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파장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이게 독립유공자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반민특위 활동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됐다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 건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5.18 망원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말로는 사과를 했지만 뭐 망원자들의 징계를 유야무야 한국당 지도부가 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계속 거드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여야의 강한 대치 국면을 또 조성하셨는데 저는 일단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당이 전당대회 때부터 여태까지 이 진행 과정을 보면 끊임없는 어떤 역사에 대한 부정 그리고 여야 이데올로기를 대립시키는 자극적인 언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결국은 어느 정도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 구도를 좀 만들겠다. 이제 민주당과의 양강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예.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뭐 색깔론적인 공세라든가 또는 뭐 반민특위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사회주의자를 대접해줬다라는 색깔론 공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 꺼내신 얘기거든요. 예. 그런 연속성상에서 좀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반민특위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실수 있을 수는 있으나 역사 인식이 부재하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만큼은 최소한 역사 부재 인식은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신주의 신중을 기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저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나베 경원, 그러니까 아베 총리와 합친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거나 뭐 아베 총리의 수법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국회 연설로 인해서 자극을 받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침 공격거리가 생기니까 사실은 굉장히 뭐 민주당이 대통령 모독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것도 모독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에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은 그 나경원의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성명을 내든 대변인 발표를 하든 해서 비판을 하면 될 일인데 뭐 연설 방해도 하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감정이 쌓인 상황에서 저렇게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옛날에 그 홍익표 의원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문제 제기도 했지만 그분이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뭐 귀태라는 표현, 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발언의 맥락을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의 자손이 지금 한일 양국의 정상에 있다, 정상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예. 직접적으로 그 겨냥을 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좀 대북 정책을 제대로 해달라 주문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비중으로 막말로 저는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뭐 민주당이 사실 그 대통령 모독하지 말라고 하듯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발언, 한 줄의 발언, 그 네. 발언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설명과 맥락을 다 없애버리고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론이 여야 분열됐다고 구분 없이 한다면 그건 비판할 수 예, 있고. 그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논리적으로 좀 지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감정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뭐 이렇게 낙인을 찍고 또 뭐 야유하듯이 일종의 조롱조의 별명을 비아냥대는 만들고 하는 듯한, 거는 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생각입니다. 한국당에 좀 더 집중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어제는 또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도 출범을 시켰거든요. 네. 계속해서 우경화 행보, 뭔가 색깔 공세를 하는 게 한국당 입장에서는 득실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이 돼서 예. 그 여야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은 정당 정치 발전과 또 집권 여당의 자극을 위해서도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일정 정도 야당은 이제 그 반사이익을 지지율상으로 좀 보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지지율 상승에 취하신 것 같아요. 전당대회 때는 뭐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전당대회는 끝났고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정부를 좌파 독재, 약간 색깔론적 공세를 계속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예. 대한민국 정부가 좌파 독재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은 다 공산 낙원입니다.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예. 그래서 어떠한 정책과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견제하시는 건 옳지만
이게 여전히 과거식 색깔론적인 어떤 프레임을 짜서 일단 핵심 지지층을 묶어놓고 보자고 하는 정치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한국당도 다음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핵심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 중도층, 결국 당은 중원을 향해서 길을 넓혀갈 때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약간의 지지율 상승 국면에 있다고 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거나 색깔론적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을 이제 어느 정도 분열시키는 정치로 가는 건 이제는 좀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아까 좌파 독재 얘기하실 때 뭐 웃음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국회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한국당이 계속해서 지지율은 올라가고 전당대회 이전, 전당대회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우경화 클릭이 되고 있다. 중도 보수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오른쪽으로 더 갈 수도 있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그런 현상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은 뭐 아마 여론조사 전문가도 제대로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심리를 알기는 어렵지만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2년 지나고 이제 기대만큼 못 해준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념적으로 경도됐다고 보는 분들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걸 독재냐 아니냐 하면 굉장한 논란이 붙지만 네.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굉장히 좀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간다고 보는 분들은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저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국당은 일단 이 보수층을 좀 강하게 결집시키고 그거를 기반으로 소위 이제 다른 야당과의 경쟁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상당한 격차를 뒀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 중심으로 보수 세력은 통합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맥락에서 강한 구호를 구사하면서 일종의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전 그 5.18 문제나 이런 예. 거와 관련해서 한국당이 좀 과감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리할 거 딱 정리하고 탄핵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던 눈높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정리를 하고 투쟁을 한다면 중도에 계신 분들이나 예. 좀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스스로 정부가 소위 말해서 잘못해서 또 무능해서 정부에 실망한 분들이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당을 바라보면서 그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반사 이득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예. 그거의 지지율 강도는 좀 낮다고 보고 그러면 한국당이 확 달라져서 지지를 더 끌어들이고 네. 지지의 어떤 강도도 더 굳건히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한국당이 국민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변신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꽤 부족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